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우리 각자의 미술관 등의 책을 쓴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미술과 그림책에 대한 글쓰기를 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잡지 기자로서도 오랫동안 활동해온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원래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는 그 월간 패션 잡지의 피처 에디터, 그러니까 잡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이 직업은 신문의 문화부 기자하고 좀 비슷한데요. 매달 나오는 좋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먼저 보고 그것에 대한 평을 원고로 작성하거나 창작자를 인터뷰하는 일을 꾸준히 쉬지 않고 10년 동안 쭉 해왔어요. 근데 제가 32살이 되던 해에 개인적인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프랑스에 가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잡지 기자로 일할 때는 노상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언어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어찌 보면 저의 무기 같은 거였죠. 근데 제가 프랑스로 갈 때 불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채로 프랑스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아무런 불평 없이 문자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처음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면서 되게 다양한 감정을 겪게 됐어요. 이를테면 매일매일 자잘자잘한 무력감 같은 거, 무능감 같은 게 쌓이는 거죠. 이를테면 버스를 타러 가거나 카페에서 차를 주문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할 때조차도 제가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간과 상황 안에서 내가 지금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이 눈치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발휘하면서 주변을 계속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지? 혹은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지? 같은 식의 아주 작은 그런 무력감, 무능감 같은 거하고 좀 싸워야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어떤 주류 질서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나 스스로의 뭔가 생각이나 감정을 설명하거나 혹은 변호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린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접한 그 새로운 사회의 질서가 제가 능숙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린이하고 굉장히 흡사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학원 초급반에 다녔었거든요. 어학원 초급반에서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시키세요. 근데 전 되게 많은 행동을 했고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근데 그것을 옮겨낼 문자 언어를 갖지 못한 자로서 저는 그냥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문자 언어 말고도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으로 능숙하게 자기를 설명하지 못할 때 이제 어린이의 상태하고 비슷해지는구나를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느 새로운 사회에 도착했어요. 갑자기 도착했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우리 보고 너의 생각과 기분을 노래, 박자, 음정 같은 걸로 표현해 보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가 계속 성인일 수 있을까? 그 사회에서도 지금 내가 그대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펼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주류 사회를 움직이는 건 문자 언어였구나. 다른 걸로 요구하지 않고 문자 언어로만 요구하는 게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근데 그 언어를 아직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저같이 외국인의 입장이나 아니면 어린이가 대표적으로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련된 책이 그림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가 훨씬 더 힘을 많이 발휘하는 매체인 거죠.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어학원 초급반을 다니면서 읽을 줄 아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책을 갑자기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매일매일 쌓여가던 작은 무력감이나 무능감 같은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해소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 안에는 늘
이런 존재들이, 이런 질문을 품은 존재들이 나오거든요. 아, 나는 누구일까? 내 마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감정이나 느낌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 사회에 내가 속할 곳이 어디일까? 내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질문하고 있는 존재들이 그림책에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1차 독자가 어린이를 향하다 보니까 이 매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 사회에서 그렇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조금 방황하는 마음에 그림책이 굉장히 많이 와닿은 거죠. 네. 네, 저는 최근에 그림책을 즐겨보는, 그러니까 자녀 양육하고 관계없이 그림책을 향유하는 성인 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나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를 어떤 사회적인 상태로 우리가 바꿔서 본다면 현대사회의 성인들이 어린이를 경험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있고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 나의 작은 머리 하나로 이 질서를 모두 다 잘 파악하고 능숙하게 대처할 만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성인조차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림책이 품고 있는 질문들, 나는 누구일까?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의 의미가 뭘까? 내가 잘하는 거 뭐지?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딜까? 이런 질문들을 성인들도 분명히 갖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림책이 그 성인 독자한테도 충분히 소구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책은 사실은 모든 예술이 그렇기는 한데요. 그림책도 또 하나의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내면의 맥락하고 잘 와닿을 때 가장 폭발적인 힘이 발휘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뭔가 나 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 뭐든 못하는 것 같지? 라는 감정이 제 안에 있는 맥락에서 그 이야기에 이렇게 딱 어루만져주는 딱 맞는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이 사실 인생 그림책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그림책이라는 게 없어요. 내 맥락에 맞는 그림책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내 맥락이 뭐지를 질문해야 좋은 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떻지? 내 안에 제일 많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질문이 뭐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책을 보면 이거는 이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안에 뭐랄까요, 질문들? 그거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은 감상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책은 문자 언어도 있지만 그림 언어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장르거든요. 근데 문자 언어하고 그림 언어는 사실 굉장히 역할이 달라요.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보면 문자 언어는 카테고리를 나누고요. 평균을 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생이라는 문자 언어로 딱 단어를 규정하는 순간 중학생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속성을 가진 인간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게 균질한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힘이 문자 언어에 있어요. 근데 대신 사람의 뇌는 문자 언어로 무언가를 개념화해야 훨씬 더 현실 인식을 잘해요. 이를테면은 왜 그 길을 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이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저거 무슨 나무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거는 은행나무예요 라고 알려주면 그 순간부터 은행나무가 계속 눈에 보이는 경험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뭔가 개념화되어 있을 때 현실 인식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육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문자 언어의 힘이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반면에 그림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황에 의존적이에요. 중학생이라는 개념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림으로. 중학생이라는 어떤 하나의 존재를 그릴 수 있는데 이 존재는 개별 존재예요. 화가들이 그리게 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어떤 평균값을 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내고요, 보통은. 설명해서 뭉뚱그리기보다는. 그리고 상황 의존적이죠. 계속 바뀌는 거를 그리죠. 이게 이제 두 언어의 차이인데요. 이게 장단점도 있고 역할도 달라요. 근데 이 두 언어를 다 통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그림책 작가님들은 이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뭐랄까요,
독특한 성질을 가진 창작자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림책이 어린이를 향하고는 있지만 어린이만 보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린이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지 쉽게 하는 편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근데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평등이라는 것을 5세 어린이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정이라는 것을 5세 어린이에게 내가 설명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이야기를 푼다는 거는 고도의 창작 능력을 필요로 해요. 쉽고 짧다고 해서 전혀 창작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림책 작가분들은 그걸 또 잘 아시죠? 그리고 그림책은 영화랑 비슷하게 어떤 산업을 이루고 있는 또 장르예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또 필요해요. 작가로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림책 작가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여러 교차점 위에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어서 다른 예술가들에게 보지 못하는 어떤 독특한 힘 같은 걸 제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힘의 정체를 좀 탐구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10분의 한국 그림책 작가들을 포괄하는 어떤 에너지를 돌파하는 힘이라는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있었어요. 하나는 이 한국의 출판계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자면 그림책 작가라는 직업군이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창작자로서 오롯이 이렇게 조명받은 게 최근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동화작가, 뭐 되게 다양한 이름들을 불렀고 사파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 큰 상들의 수상 소식이 계속 들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보여주는 작업의 퀄리티는 이미 세계의 수준이었는데요. 한국의 출판계 안에서의 분류가 서점에서 아동도서의 하위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전한 예술가로서 조명받을 기회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리고 좀만 기억을 회고해 보시면 예전에는 학습 목적의 뭐 전집이나 기획물들이 훨씬 더 판매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녹록치 않은 환경이에요. 직업인으로서 여기서 생계를 꾸린다는 것이 전혀 녹록치 않은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은 계속 나와요, 한국에서. 그 힘이 도대체 뭘까? 이걸 이제 탐구하고 싶었고, 다른 한 축에서는 그림책 안에 나오는 존재들의 상태를 좀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책 안에선 자기 자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나, 그리고 해결해야 될 뭔가 난관이 있거나, 그리고 잘 소화시켜야 될 어려운 감정 같은 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존재들이 주인공으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존재들이 결코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림책에서. 그러니까 그림책은 되게 판타지가 많이 나오는 장르이기 때문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뭐 용이 하늘 날고 뭐 이런 거는 당연하고요. 중력이 사라지거나 거북이가 뭐 하늘에서 날거나 등등등의 이 현실 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판타지가 아주 많이 나오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나오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이런 류의 말이 그림책에는 안 나와요. 원래 다 그래. 그런다고 뭐가 바뀌는 줄 아니? 이런 식의 냉소랑 체념의 말들이 그림책에는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책이 향하는 어린이들이 이제 앞으로 주인공이 될 존재들이잖아요. 지금 주인공이 아니라 이 앞으로 주인공이 될 존재들한테 야, 세상 다 이렇거든? 네가 그래봤자 세상 하나도 안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그런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쓰는 장르가 그림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되게 독특하게 절대 체념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주인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힘을 제가 돌파하는 힘이라는 단어로 좀 묶어보게 되었어요. 이게 권은덕 작가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도 되게 많이 시청하실 것 같아서 그 권은덕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설명을 하자면,
권윤덕 작가님은 한국 그림책 1세대의 작가예요. 그래서 활동하신 지가 아주 오래되셨고 거의 30년 가까이 되셨고요. 일반적인 가정주부로 생활하시다가 본인이 독학을 해서 그림책 작가로 데뷔하신 경우고요. 이 작가님이 2011년에 발표한 꽃할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예상하실 수 있죠. 위안부 할머니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어려운 작업을 되게 끈기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시대적인 아픔을 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두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낸 작품이 제주 4.3 사건을 다룬 나무도장이라는 책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때 시민군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던 군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 이야기를 쓴 16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 군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용맹호까지 굉장히 선이 굵고 풀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을 그림책으로 계속 옮겨내고 계시는 작가님이세요. 근데 이 권윤덕 작가님 이야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경우의 수라는 단어였어요. 경우의 수. 왜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왜 그림을 그리다가 망칠 수도 있고 글을 쓰다가 망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망쳐도 다시 해보지 뭐 조금 더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또 망쳤지 뭐 나 이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하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작가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작가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여기 질문에 함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돌파만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고 늘 좌절만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든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또 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단정 짓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한 번 실패했다고 실패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작가님은 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본인의 삶의 태도도 그렇고 우리가 아직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세요. 최근에 나온 용맹호라는 책은 국가에 의해서 동원되어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인이에요. 근데 베트남에 가서 한국군이 민간인에게 전쟁폭력을 일으킨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원되었다는 측면에서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가서 베트남인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또 가해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피해자라고 규정해야 하는가, 가해자라고 규정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고요. 굉장히 가해자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고 가해자성을 계속 인식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요. 작가님이 이렇게 굵직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다루면서 계속 놓치지 않는 질문이 그건 거예요. 피해자가 무엇이고 가해자가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는 이유가 누구든지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가 먼저 제일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권윤덕 작가님은 어떤 맥락에 놓이는지에 따라 본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놓인 맥락이 어떤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질문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담해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거대한 일이나 흐름에 가담되어서 가해자도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계속 질문하고 살피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작가님입니다. 이수지 작가님은 경계삼부작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계신 그림책 작가님이에요. 경계삼부작은 거울 속으로 파도야 놀자, 그림자놀이 이 세 작품을 말하는 건데요. 이 책 모두 판형이 같아요. 같은 사이즈의 책이에요. 근데 책이 열리는 방향에 따라서 이야기의 배경이 달라지는데요. 뭐 거울을 맞닥뜨리고 보고 있는 소녀,
혹은 창고에서 바닥을 향해 가는 그림자하고 노는 어린아이, 파도 해안가에서 파도가 왔다 갔다 할 때 파도랑 같이 노는 또 소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판형이 같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에요. 그림책은 또 하나의 특성이 물성, 책으로서 가진 물성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가름끈, 속지, 면지, 책 등 종이의 질, 이런 것들이 다 작가의 창작 범위 안에 드는 유일무이한 예술 장르거든요. 근데 이수지 작가님은 그런 책의 물성을 굉장히 잘 탐구하는 작가님인데요. 이 경계 3부작은 책을 딱 펼쳤을 때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접지선이 주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현실과 환상 공간으로 나뉘는 그런 종류의 책인데, 제가 이수지 작가님 뵈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책이라는 물건이 사실 빤하잖아요.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새로울 게 있나, 늘 옆에 있었고 익숙한 것인데, 이수지 작가님은 늘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선의 힘이 좀 있으신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그 비결을 여쭤봤을 때 질문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1번,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책이 펼쳤을 때 가운데 선이 있네, 원래 그래, 이러면은 더 이상 이제 생각을 이어갈 수 없는데요. 책을 펼쳤는데 가운데 선이 있네? 이게 뭐지? 왜 그렇지? 여기서 왜 이거를, 그리고 가운데 접지가 생기니까 그림을 가운데 그리지 말라는 또 출판계의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왜 그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또 붙이고 또 질문하고 이야기 붙이고, 이게 상상하는 프로세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셨거든요. 질문하기와 살붙이기, 그리고 원래 그래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네, 요게 되게 인상적인 메시지였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경계 3부작은 놀이하고 있는 아이가 주인공으로 혼자 나와요. 근데 이제 놀이하고 있는 아이를 많이 그리는 작가님이다 보니까 그 아이를 지켜보는 성인 어른들, 양육자도 그림책 안에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수지 작가님 책 안에 나오는 그 어른들은 굉장히 특이해요.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얼굴이 안 나올 때도 많고요. 몸만 살짝 그려져 있을 때도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놀이 안으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서 지켜볼 뿐 침범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왜 아이들 놀다가 엄마가 옆에 있나 하고 슬쩍슬쩍 계속 볼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거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놀 수 있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놀이를 할 수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는 메시지가 그 이수지 작가님 책 안에도 그런 방식으로 좀 담겨 있죠. 유설아 작가님은 슈퍼거북, 슈퍼토끼라는 대표작을 가진 작가님인데요. 오랫동안 무명으로 생활하셨던, 그러니까 자기 책을 내지 못하고 다른 작가의 글에 그림을 주거나 뭐 학습지에 들어가는 사파를 그리거나 하면서 오랫동안 내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굉장히 길게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마 나온 게 슈퍼거북이라는 데뷔작인데요. 슈퍼거북은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거북이와 토끼 경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이에요. 우리는 딱 그렇게 알고 있죠. 토끼를 이긴 거북이가 결승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처럼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그 거북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거북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설아 작가님이 상상한 뒷이야기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으니까 마을에서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모두가 이 카퍼레이드를 해주고 칭찬하고 거북이처럼 우리 다 빠르게 살자, 이런 유행이 막 펼쳐지고 그래요. 근데 거북이는 사실 빨라서 이긴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꾸준히 계속 했기 때문에 이긴 거였는데 그 주변의 기대에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정말 빨라지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면서 실제로 아주 빠른 거북이가 돼요. 근데 그러느라고 번아웃이 온 거죠. 그리고 자기가 너무 피폐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토끼가 다시 거북이에게 경주 신청을 했고, 너무나 노력한 나머지 번아웃이 온 거북이가 잠깐 자는 바람에 다시 토끼가 이기면서 이야기가 끝나고요. 거북이는 원래의 자기 모습대로 천천히 사는 삶으로 돌아오는 게 이 슈퍼 거북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설아 작가님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 주변이 나에게 하는 기대와 나의 본성 있죠. 나는 원래는 천천히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너는 빠르지? 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올 때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업인데요. 슈퍼 토끼는 그거의 후속작으로 이제 경주의 진 토끼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는 절대 달리지 않을 거야.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달리기 해서 뭐하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달리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토끼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아, 나는 남들이 뭐래도 그냥 뛰어야 되는 애구나를 깨달으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작품이에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유설아 작가님이 해주고자 했던 이야기는 인정 욕구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기대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에서 자유롭긴 힘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본성도 존중해야 돼요. 이거는 성인인 우리한테도 되게 어려운 숙제거든요. 어떻게 해야 나도 건강하게 지키면서 이 인정 욕구도 건강하게 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책인데, 이제 제가 느낀 바는 그거였어요. 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끝까지 한번 소진될 때까지라도 한번 뭐든 해봐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경계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거북이 입장에서는 번아웃이 올 때까지 그걸 해봤잖아요. 그리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게 좀 허튼 짓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허튼 짓이 아닌 게, 거북이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빨라야 한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든 그런 남들의 기대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기 증명에 대한 강박도 좀 벗을 수 있었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이 인정되는 수준까지는 뭔가를 좀 해봐야 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어요. 그 책이 그만큼 강력해요.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로 푸니까 인정욕구와 자기 본성 사이의 균형 찾기? 이거는 철학책에 나올 법한 화두 같은데, 이 슈퍼토끼, 슈퍼거북을 읽으면 누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그림책 작가들이 보여주는 되게 독특한 창의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삶의 본질적이고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쉽고 직관적으로 또 재밌게 푸는 게 그림책 작가들이 보여주는 힘이어서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뭔가 인터뷰를 해서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림책이 자기 표현에 서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해요. 왜? 내 마음에 뭐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어떤 말로 옮기면 좋을지를 잘 찾기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성인 중에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책은 문자 언어와 그림 언어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오롯이 문자 언어로만 옮기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과 감각을 다 알아주는 그런 장르예요. 자기 표현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독자층은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 중에 있는 분들.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이 직업 가졌으니까 됐고 나는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쩌면 그림체에 공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말고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계속 해내고 싶은 사람들 있죠. 저는 그거를 이제 과정 중에 있다 혹은 아직 미정인 존재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분들이 보시면 아주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그림책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장르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한국 그림책 작가님 몇 분 소개해드리면서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과 힘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려봤는데요. 여전히 그림책을 에이, 애들 보는 책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여나 계신다면 이번 주말이나 시간이 되실 때 서점에 가셔서 한번 꺼내서 직접 보시기를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내면의 복잡한 질문을 품은 분일수록 그림책에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책을 만날 확률이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용기를 내서 한번 서점 어린이 코너로 향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